바다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배를 띄웠을까요? 강 하나만 믿고 세계 무역에 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구도 해군도 해상 무역 전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엔에서 해양 독립 선언을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의 경제 봉쇄, 폭발 사고의 음모, 그리고 한 명의 젊은 기술자가 이끄는 선박 한 척. 세상을 뒤흔든 건 바로 그 조용한 출항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의 숨은 인연이 80년 만에 부활하며 국제 질서를 뒤흔든 물류 독립 전쟁의 서막입니다. 내륙 국가도 바다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한국과 라오스가 함께 던진 답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내륙 국가도 바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역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나들었던 세계지도. 그 위에 굵은 선으로 그 뜻 경계를 지어버린 바다와 내륙. 그 경계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만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라오스의 첫 자국 운영 화물선 수왓 515호가 천천히 강을 따라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김혜정,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27년간 근무한 외교관입니다. 처음 이 사연을 써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땐 그저 한 편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 나눠야 할 변화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평범한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외교부는 각국의 인프라 독립과 해상권 관련 정책 흐름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하나의 나라에 주목하게 되었죠. 라오스, 99% 중국 인프라 의존. 이 짧은 문장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해안이 없는 동남아 내륙 국가로 메콩강이라는 거대한 생명줄을 지니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을 따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항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강이 막힌 걸까요? 기술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였고 지배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라오스의 주요 댐과 수문, 항만 연계철도와 물류 시스템은 전부 중국의 1대1로 자본으로 설계되고 시공되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거대한 지원이었고 국가 발전의 희망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사실상 경제적 속박과 주권 제한의 덫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스스로 배를 띄울 수 없는 나라다. 그들의 항만 사용권은 중국에 묶여 있었고 메콩강 하류로 나아가는 수문은 중국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수출량은 제한됐고 전력도 중국 수력댐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경제적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외교부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소마이 반노 박사 라오스 국립대 역사학자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1951년 라오스의 작전명 수왓 515에 대한 기록. 첨부된 문서는 오래된 왕실 문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오스 특수부대가 6.25 전쟁 당시 극비리에 유엔군 정보 지원을 수행했고 일부 병력이 일본 오키나와를 경유해 한국에 들어와 활동했다는 기록.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그 문서에 나타난 작전명, 날짜, 인명 정보를 하나씩 검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전 기록까지 남아 있었으며 당시 라오스 왕실은 유엔의 비공식 동맹국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박사에게 직접 연락했고 며칠 뒤 라오스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30년 전 평화유지군 초년병으로 라오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저 낯선 숲과 더위만이 기억에 남았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저는 라오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티안 수앗. 당시 38세, 젊은 총리였던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대사님, 제 할아버지의 형이 바로 그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리. 잊혀졌던 전쟁의 인연이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왜 바다가 없는 나라가 배를 띄우려 했을까요? 그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티안 수앗 총리는 저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벽면엔 고서와 민속 도자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앙엔 오래된 지도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수앗 515의 출발지였습니다. 지금은 밀림에 파묻힌 작은 마을이죠. 지도를 보니 메콩강 상류의 조용한 곡선 위 낯선 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연필 글씨로 제칠운반거점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라오스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계사 속에 발을 디뎠던 숨겨진 외교의 흔적이었습니다. 티안 총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작전 이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어떤 동맹국과 항만 주권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받기만 했죠. 주권도, 자원도, 외교권도 조금씩 내어주며 말입니다. 그의 말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과 원조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를 받는 입장에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외교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짧았습니다. 1951년의 부채, 2035년의 연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본 청와대는 즉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건을 전략 외교 안건으로 상정했고 며칠 만에 메콩 해운 독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실무그룹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그 책임자로서 다시 라오스로 복귀했고 이 일은 단순한 항만 협의가 아닌 새로운 국제 외교 질서를 설계하는 수준의 전략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왕 웨이젠. 중국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고 전략이사였죠. 그는 처음엔 조용히 회의실 뒤편에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대사님, 라오스는 지금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말에서 어떤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왕 이사님, 어떤 꿈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라오스에 대한 전력 공급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품의 통관도 지연됐고 주요 교량의 유지보수 장비도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써왔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티안 총리의 지시로 자체 전력 시스템과 수문 독립화 계획을 긴급 수립했고 동시에 한국과 인도, 일본의 협조를 받아 신규 전력 공급 라인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출입 루트가 중국 항만에 묶여있던 라오스는 물리적으로 바다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기존 항구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태국 베트남과 연결되는 철로 또한 중국 건설사 소유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해운을 바다에서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류 루트를 바다에서 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메콩강을 타고 내려가 태국과의 접경지대에 새로 항만을 건설하는 계획. 그 항만은 공동 운영 방식으로 한국과 라오스가 협약을 맺고 국제 중립항으로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상이 현실이 되기까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누구보다 먼저 실현해낸 사람은 뜻밖에도 한 청년이었습니다. 미나오. 라오스 출신의 젊은 해운 엔지니어였죠. 그는 우리 강에도 항로가 있습니다라는 발표로 한국 기술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2000톤급 화물선의 강내 추진 시스템은 기존 선박들과는 다른 오히려 강을 위해 태어난 배였습니다. 그의 발표를 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말하길 이 친구 정말 강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미나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왓 515호의 책임 엔지니어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고향 마을 이름이 수왓입니다. 그리고 제 증조부님이 그 작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왓 515호 프로젝트가 라오스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건 제가 처음 반노 박사의 문서를 받았던 날로부터 정확히 5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마치 라오스 전역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침묵하던 물류지도 위에 낯선 선 하나가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통일외교원 보특보단이 함께 모인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발표했죠. 우리는 바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가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기술진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사님, 그 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메콩 해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 전례 없는 목적, 그리고 전례 없는 참가국의 조합이었죠. 프로젝트의 골자는 단순했습니다. 라오스가 주권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용 강항로를 구축한다. 한국이 기술 및 자금 지원을 맡는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가 중립적 항만 제공 및 철도 연계를 책임진다. 모든 항로는 UN 해운자 유헌장을 기반으로 중립 물류지대로 선언한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계획은 곧바로 국제 외교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처음엔 우려라는 표현을 썼지만 곧 명백한 전략적 도전이라는 수위 높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왕 웨이제는 국제기자회견에서 저를 직접 지목하며 비판했죠. 한국 외교관이 내륙 국가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형 식민주의의 다른 얼굴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메콩 해운 프로젝트를 공식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뒤이어 인도, 프랑스, 독일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내놓았고 미국 국무부조차 중립 물류 자유지대는 세계 무역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세계 대부분의 내륙 국가들은 오랫동안 물류 종속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또는 인근 해양 강국들의 영향권 안에서 수출입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언제든 휘둘릴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메콩 해운 프로젝트는 단지 라오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안국의 독점에 맞서 내륙국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또 하나의 혁신은 바로 중립항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강항구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의 접경지에 설치되며 운영권은 UN 산하기구와 공동관리위원회,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 참여하는 3자 체계로 구성됩니다. 이 항만은 군사적 목적은 물론 국가 독점 운영도 불가능하도록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아프리카 내륙국 대사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항구가 필요합니다. 바다에 닿는 손이 아니라 닿게 해주는 다리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항만을 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나오의 존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한국해양공학연구소와 협력해 선박의 설계 데이터를 완성했고, 동시에 라오스 내에서 젊은 기술자들을 모아 수어태운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렵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라오스 대표단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지키려 합니다. 모든 내륙국은 바다를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늘 그 권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엔 총회는 새로운 국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내륙국은 자유로운 해상 진출권과 중립 물류 루트 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건 단지 문장 하나의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다시 누구에게 항로를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고, 다음 그 변화의 가장 격렬한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라오스는 뜨거운 찬사와 동시에 냉혹한 시선을 동시에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작은 거인의 반란, 21세기 외교 독립선언, 강에서 시작된 세계 질서의 균열 같은 헤드라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죠. 하지만 국제적 주목이라는 건 때로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곧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조치였습니다. 라오스의 주요 전력 공급선을 관리하던 중국 국영기업이 안전 점검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40%로 감축했고, 이는 곧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의 관공서들이 이틀간 문을 닫았고, 병원 응급실은 비상 발전기로 겨우 가동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 주재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베이징에 있는 라오스 대사관에는 반라오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는 인상 깊었습니다. 불충한 동맹은 스스로 무너지리라. 이런 압박은 라오스 정부 내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던 보수 성향 강요들은 티안수아 총리의 무리한 외교 독립 선언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내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신임 투표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 와중에도 티안 총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민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교 고립이 아닙니다. 우리의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야 하는 미래입니다. 그 연설 이후 라오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배가 아닙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과 WTO를 통해 내륙국 물류 자유권이라는 개념을 세계적 어젠다로 확산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로비했고, 산업부는 라오스를 위한 전력 인프라 대체 기술 수출 패키지를 기획해 전력 감축에 맞서 자체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포스코, 현대건설, 한화시스템 등 주요 대기업들은 수왓 515호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를 발표하며 이건 단지 물류 사업이 아니라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현대적 보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과거 파병 경험이 있는 한국의 예비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라오스 물류 독립 서포터즈라는 모임을 결성했고, 젊은이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내륙 도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해시태그 515 프로젝트, 해시태그 수아슬길 같은 해시태그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라오스 내부에 놀라운 에너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의 자본에 기대 살아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민하우가 설립한 수어태운 아카데미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수업 참관차 아카데미를 찾았다가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김 대사님, 저는 수엇 515호의 기관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목소리를 실은 배입니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맨 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점점 더 노골적인 방식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태국 접경지역 항만 예정부지 인근에서 벌어진 의문의 공사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해당 사건이 민간 공사업체 간의 충돌이라 발표했지만 현지 언론은 정체불명의 제3국 작업자들이 투입됐다는 증언을 실었습니다. 그 보도를 본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류 루트가 아니라 전략적 패권의 충돌선에 서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는 그 물줄기를 탈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위기와 오해,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 저와 라오스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태국 라오스 접경지의 항만 예정지 인근에서 라오스 건설부 차관과 회의를 마치고 막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차량 행렬이 정체되었고 현지 경찰의 경계선이 도로 한가운데에 처져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급히 다가와 전한 말은 이랬습니다. 김 대사님, 항만 부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항만? 폭발? 잠시 전까지 함께 회의를 했던 차관이 머물던 컨테이너 본부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소방차와 구조대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연기는 메콩강 바람을 타고 하늘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초기 진화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계 매체를 통해 흘러나온 첫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엇 515 프로젝트 현장, 한국 건설사 과실로 폭발 발생 라오스 인명피해 중대. 그 기사에는 한국 측 기술진의 부주의로 인해 항만 지하 전력 케이블에 불꽃이 일었고 이로 인해 휘발유 저장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익명의 라오스 당국자가 이를 예상치 못한 외부의 무책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는 문장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명확하게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오스 국영방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SNS와 일부 민간 언론에서는 이미 한국 건설사 과실이라는 표현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티안수와 총리조차도 직접 언급을 피하며 수사기관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한국과 라오스 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라오스 외교부에서 급히 열린 진상조사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발표는 뜻밖에도 익숙한 인물이 맡았습니다. 바로 소마이 반노 박사였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과 함께 메콩강 유역 지형도와 CCTV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외부에서 침투한 특수 폭발물에 의한 것이며 이 폭발물의 재질과 구조는 한국 기술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2029년 인도네시아 남부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폭약과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사는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 폭발 직전 현장에 접근한 작업자 중 일부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분증 발급처가 중국계 다국적 하청업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티안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사님,
저희가 너무 늦게 눈치챘습니다. 그날 저녁 라오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며 오히려 외부 세력에 의한 계획된 방해 공작이라는 점을 간조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급히 입장을 정정했고 프랑스와 인도 언론은 제3국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를 놀라게 한 건 미나오였습니다. 그는 사건 다음 날부터 아무 말 없이 강변을 돌며 수거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마주치자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독립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조차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는 한국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다만 라오스가 그 믿음에 응답할 수 있을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회담과 협상을 거쳤지만 그날 민하오와 나눈 이 대화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숨겨진 우정, 그리고 미래를 건 의지의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수엇 515호의 항해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고 또 하나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자유항로가 실제로 개통되는 순간과 민하오가 선박을 이끌며 보여주는 라오스의 진짜 자립 선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메콩강 강변 근처의 임시 사무소에 머물렀습니다. 유엔 감시단이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에 들어가고 각국 언론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외교관으로서의 행보보다도 누군가의 증인으로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전 미나오는 청년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을 복구하며 무너진 케이블 보호구역을 손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업복에 흙을 묻힌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한국에서도 이런 일 많으셨나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그걸 하나씩 걷어내야 하는 날들이요. 저는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작고 약해서 의심받고 외면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걸 버티는 사이 우리는 믿음을 얻었어요. 미나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이제 기술자를 넘어서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오스의 공공통신망에 자발적인 메시지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515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강이 우리를 지킨다. 이 짧은 문장들은 처음엔 SNS 게시물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거리의 벽화로 학교의 칠판 낙서로 번져나갔습니다. 전기 공급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자전거 발전기를 연결해 임시 전광판을 만들어 메시지를 송출했습니다. 라오스 국민들의 이런 반응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손글씨로 쓴 수엇 515 응원 메시지를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자발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 한 장의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건 총알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언약과 문서를 주고받았지만 사람들의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진짜 협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리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유엔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중화권 위성망에 대대적으로 방영했습니다. 거기엔 조작된 영상, 과장된 피해 규모, 그리고 한국 기업이 신식 식민 인프라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는 왜곡된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선전 효과는 아세안 내부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중립적 입장을 취하던 국가들이 잠시 입장을 유보했고 메콩 자유항만 조약의 서명 연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 본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실무팀은 이건 단지 라오스와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선다면 우리 역시 의심받는 쪽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수혜국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받아들여졌는지 며칠 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한국은 수왓 515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연대를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연설은 라오스에서도 생중계되었고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오스 국회는 전원 찬성으로 자주 항만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메콩강 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최종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수왓 515호의 시운전 날짜도 결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미나오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띄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배에는 전쟁 중 몰래 항로를 지켰던 조상들의 조용한 용기,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손길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 세계와 나눈 신뢰의 파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왓 515호는 단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면 아래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실어 세상 위로 올리는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이제 추락만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결말 파트에서 수왓 515호의 실제 출항과 민하오의 항해, 그리고 라오스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물줄기를 갖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항 당일, 메콩강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강은 유리처럼 고요했고 새벽을 깨우는 소리도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마음들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만 관제탑 옥상에서 수왓 515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고 길쭉한 선체는 평범한 화물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라오스의 기술, 한국의 연대, 그리고 우리가 되찾은 과거의 조각들이 실려 있었죠. 선박 옆에는 출항식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라오스 대통령을 비롯해 주변국 외교 사절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인도 프랑스 일본 대사관 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일반 시민들의 열기였습니다. 메콩 강변을 따라 수천 명의 라오스 시민들이 모였고 아이들은 손에 작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간다. 비로소 우리 힘으로. 미나오는 흰색 선박복을 입고 조타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출항 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국이 끊겼던 그 지점에서 이제 제 발자국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수왓 515호는 단지 한 척의 배가 아닙니다. 이건 라오스가 스스로 쓴 첫 문장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가슴 깊이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한 나라가 드디어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항 신호가 울렸고 강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라오스 국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에 걸린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수왓 515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연출할 수 없는 진짜 장면이었습니다. 선체의 앞부분이 강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물결을 일으키고 강을 둘러싼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진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메콩강은 더 이상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립에서 독립으로, 침묵에서 선언으로 나아가는 문장이었고 이 배는 그 문장을 세상에 소리내어 읽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라오스 국영방송은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의 공영방송도 동시 통역을 통해 국내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유엔 총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총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외교의 날이며 연대의 날입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내려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저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 우리도 이제 바다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젠 그 누구도 너희 앞에 강을 막을 수 없단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활짝 웃으며 깃발을 높이 흔들었고 그 웃음은 어느 누구보다 강한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엇 515호는 강을 따라 내려가며 태국 접경의 중립항만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인도와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의 화물이 이적될 예정이었고 이 루트는 앞으로 수십 년간 동남아 내륙국들의 생명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나오는 항해 중 무전으로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 위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럽게 뜁니다. 대사님, 우리 성공했어요.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대사라는 이름으로 보낸 수많은 서류들, 끝없는 회의, 싸우고 설득했던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배의 진동 속에 압축되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라오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1년 라오스는 조용히 한국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그 연대는 지금 수많은 눈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수엇 515호는 바다로 나아가는 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배에 진심을 실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진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연설이 끝난 뒤 한 노인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누군가의 항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고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하지만 그 끝은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